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추가 공개로 김건희 여사 인사 개입 의혹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삼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진행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허탈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단장이 생각하는 김 여사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 집중 분석합니다.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연루된 정치인들이 더 많이 거론되는 등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영교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네. 현재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고 또 추가로 녹취 파일이나 증거 자료 등이 많다고 했는데 네.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네. 오늘도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2시에 관련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네. 오후에 공개된 녹취에는 서초구청장이었다가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된 조은희 의원 관련한 여론조사 관련 녹취입니다. 여론조사 로데이터 관련해서 선거인단 명부, 안심번호 명부를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받아서 여론조사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공개된 거죠. 네. 이제 조은희 의원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조은희 의원만이 아니라 김진태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 문제, 오세훈 의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죠.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까지. 네. 여기에 대통령과 그 후보들 사이에 후보들과 또 명태균 씨가 연루되어 있다. 그럼 대통령만 연루되어 있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루에도 몇 개씩 저희가 지금 네.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 음성이 담긴 추가 녹취 파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모두 다 가장 궁금해하는 네.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 부부의 녹취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데 윤 대통령 부부의 목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 핸드폰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라고 하는 곳에 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명태균 씨의 폰도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폰이 아닙니다. 지인들이 들은 폰, 지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녹취, 네. 그리고 또 강혜경 씨하고 하는 녹취, 이런 곳 속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해 두고 네.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이 왜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확보하지 못하느냐, 왜 그 폰을 확보하지 못하느냐, 네.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명태균 씨의 변호사를 하던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내외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듯이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두 부부의 폰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 구속 직전에 윤 네. 핵관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명 씨는 불구속 수사와 가족 생계 지원을 요구했다는데 윤한홍 의원 측에서는 외국이고 거짓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들은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어느 언론에서 나왔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계속 제보받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꽤 됐습니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보가 그 즈음에 들어왔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의 육성이 온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니까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줘라라고 하는
육성이 공개되고 명태균 씨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네. 말을 하죠.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얼마나 가까운지 둘이 직접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가 만천하에 공개된 다음 날부터 윤한홍 씨의 작업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윤한홍 씨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녹취가 공개되고 나니까 긴장이 됐겠죠. 대통령이 더 이상 전화를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녹취를 좀 틀게 해라. 그러면 좀 수습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전달했을 때 중간에 매개인 전 도의원이 있는 거고요. 그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녹취가 있는 걸 윤한홍 의원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화를 냈다고 하는 녹취는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윤한홍 씨 녹취를 까기 전에 중간에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었죠. 윤한홍 씨가 요 녹취까지를 좀 공개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화를 냈다고 하는 말을 지인에게 했기 때문에 네. 그 녹취를 갖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명태균 씨.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명이 안다면 김건희 여사가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윤한홍 씨가 작업을 한 겁니다. 무마 작업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 윤한홍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겠는가?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부인에게 들은 게 뻔합니다. 그러니 윤한홍 의원은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윤한홍 의원이 그 왜곡이고 사실이 아니다. 아니 뻔히 녹취가 있는데 왜곡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지금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요. 그 김건희 여사가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그런 주장 녹취에 대해서 김 지사 측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거짓말은 정치인에게 아주 사악한 행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만장일치로 인용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과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 자기의 연설문을 국가의 기밀인 내용을 최순실에게 주고 사익을 취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했지만 그 사과가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이었다라고 탄핵에 인용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진태 지사는 이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무엇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명태균 씨를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명태균 씨의 도움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김건희 여사를 안 찾아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이야기를 낱낱이 해야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찾아갔는지 안 찾아갔는지 그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벌써 이준석 의원이 자기도 모르는 채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하면서 대강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걸 명태균 씨가 이야기한 거랑 거의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국민이 다 의아해하는 건 대통령이 김진태를 좋아하지 않죠. 윤핵관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컷오프 당했던 김진태가 살아납니다. 그럼 그날 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게 바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했고 또 찾아갔고 네. 그리고 거기서 충성맹세를 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그 밝히는 게 그럴 수 있으니 그 정도까지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대통령실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공천, 인사개입, 국책사업 관여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 개입된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충격적인 것은 그겁니다. 한 재력가가 있습니다. 이 재력가에게 돈을 받게 됩니다. 1억을 우선 받게 되고요. 근데 재력가는 차용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 차용증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 속에서 그 재력가의 아들을 대통령실의 6급 행정요원으로 넣게 된다는 겁니다. 6급 행정요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수위도 거쳤고요. 그 전에 명태균 씨가 그 실질적인 그 오너로 있다고 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인턴처럼 일을 하는 경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 경력을 가지고 인수위 그리고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됐다. 그때 돈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강혜경 씨를 통해서 이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주고받은 녹취에는 지금은 대통령실의 4급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국회의원의 전 국회의원의 대통령과 사법고 씨 동기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을 여사에게 이야기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명태균 씨가 이야기해서 장제원 씨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낱낱이 녹취로 나왔습니다. 네. 이것이 정말 충격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대통령 부인의 인사 개입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정말 사인, 도대체 비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국정농단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공천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에 법원이 실형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국정농단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충격적이었고 뒤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부인이 비선 실세로 계속해서 대통령보다 장관 인사, 지금 말씀하시듯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인사,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장악을 하고 대통령 부인의 7 간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7 간신의 이름과 명단이 낱낱이 공개되고 7 간신을 내쳐야 된다는 얘기를 여당의 당 대표가 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 엄청난 국정농단의 인사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본다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명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전달하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대통령의 육성이 낱낱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이 전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참 당혹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런 정도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입니다.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윤석열 검사가 다 알죠. 그때 3년 구형을 때린 사람이 윤석열 검사고요.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꽤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중한 형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후보 시절 불법 선거 사무소로 지목한 강남 갤러리 네. 예화랑 현장 조사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불법 선거사무소 증거 인멸죄도 추가한다는 입장이던데요. 네. 예화랑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화랑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건데 네. 그쪽 캠프 사람들은 공공연히 다 아는 내용이었더라고요. 법을 심판했던 사람이 수사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불법을 함부로 자행했는지 정말 아주 심각합니다. 그 예화랑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받고 정책을 짜고 TV 토론 준비를 하고 대통령을 거기 가서 만났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신용한 교수의 이것은 폭로였습니다. 네. 신용한 교수가 공익 제보를 하고 이걸 만천하에 폭로하게 됐고요. 폭로하는 과정 속에서 권영세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예화랑으로 오라고 주소를 적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당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였죠. 네. 그런 내용이 문자로 다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화랑의 안에 그 사진들이 전부 다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그 제보를 받고 현장을 가게 됐죠. 네. 그런데 딱 일주일 전에 예화랑이라고 하는 간판이 크게 있었습니다. 딱 일주일 후에 저희가 갔는데 그 간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일주일 전에 저희가 가서 사진을 찍었죠. 네. 신용환 교수가 그 사진을 다 찍어뒀고 그것을 증거로 갖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그 사이에 예화랑이란 이름이 기자들을 통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네. 그것을 알자 그 간판이 없어졌으니 저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권과 시민 단체들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합니다. 예. 다른 한편에서는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국민 투표로 붙이겠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 탄핵과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대통령의 경제적 무능입니다. 대통령은 비가 와도 걱정이 많아야 되고 비가 안 와도 걱정이 많아야 합니다. 국민의 홍수도 가뭄도 해결해 줘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의 위기가 초래되고 전쟁의 위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을 한 장본인, 경로에서 수사 외압을 한 장본인으로 최수근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특검이 다시 발의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을 교란한 죄, 주가 조작의 죄로 엄청나게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특검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보아도 벌써 위법하고 위헌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탄핵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론은 탄핵이 아주 많습니다. 네. 우선 특검하고 이번에는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명태균 사건이 마저 터지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고 창원 산단이라고 하는 국가 기밀이 설설 다 누설되고 있었고, 그리고 여론을 조작해서 당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탄핵의 기반은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대통령제의 문제, 5년 단임제가 문제다, 4년 중임제로 가자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개헌도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고 그래서 다시 정권을 바꾸는 모습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했는데요. 네. 내일은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요? 우선 온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말로써 기억, 느낌 이런 것으로 1년 징역형, 여지껏 이 세상에 그런 판결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2년 구형, 그런 검사의 구형도 있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1년 징역형 이런 선고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는지, 판사와 검사가 왜 그러는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고 그런데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니라 떨어졌습니다. 아주 근소한 표차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향후 대통령 후보로 가장 많은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약 40%를 훌쩍 넘는 지지율이죠. 이런 사람을 그 기억과 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징역형을 때렸다? 국민들이 신뢰해야 되는 사법부까지 불신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법은 애매할 때는 이 피의자의 이익에 맞춰서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의 대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저희들은 걱정을 좀 하고 있지만 법원이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저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향후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법과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법사위원이기도 하고요. 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네. 법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 근거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1심 선고난 것에는 그 국토교통부의 그 협박성에 가까운 그 공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공문이 누락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다 다시 찾아서 제공해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법률안 개정 의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든 법률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당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 이른바 비명계 움직임을 주목하는 목소리가 있던데요. 물론 이분들이 뭐 다 비명계냐 이 카테고리 그렇죠. 범죄에 예.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지난 총선에 선대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잘 뛰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경제 탐방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우선 공부를 하겠다고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어쨌든 국민들의 신뢰도 받고 있는데 모두 다 이재명 대표와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도 우리 당원도 이재명 대표와 한마음 한뜻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이재명 대표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후보로서의 지지율도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도 살려낼 수 있다. 국민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제 살리는 데는 적임자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잘못된 판결 그리고 잘못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정권 저희들이 심판하는 데 앞장서게 이렇게 당이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한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판결이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여론 동향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던데 이에 대한 시각이 궁금하고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죠.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균형을 잃은 판결이다. 부관 참시다. 이런 지적을 했던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보수 언론조차 보수인 사람들조차 이번 판결은 정말 의아하다, 이상하다. 언론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찰이 그렇게 구형을 때릴 때는 검찰 정말 문제군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많은 보수 언론과 보수 법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저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제가 법사위도 오래 했고요. 그리고 저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돼봤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말하다가 나오는 것은 실수이고 또 방송에서 질문하다가 나오는 것은 순간적으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해서 판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 징역형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수분들도 이재명 대표는 더 단단해지겠구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구나. 이재명 이번에 대통령 되는구나 저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저희가 요즘 제가 조금 전까지도요. 지역에서 서명운동하고 왔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특검 서명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사람들이 서명운동하러 물밀듯이 옵니다. 이재명 1년 받았으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꼭 지켜주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논란 등으로 예산이나 민생 관련 현안들이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밝혀 진실을 알아내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현재의 발목을 잡아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경제 살리겠습니다. 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호김 의원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이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가족에게 물어보면 끝날 일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고, 김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까지로 데드라인을 정한 것 아니냐 이런 또 해석들이 나옵니다. 친윤계라고 하면 이제 뭐 김기현 의원 당대표를 했던 또 권성동 의원 그 아주 지금 뭐 상당히 강하게 지금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전수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내에서. 그래서 게시판의 내용을 봤더니
그 동명이인인 한동훈의 이름으로 소위 글을 올린 그런 내용에서는 좀 비난의 글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건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겠죠. 네. 나머지 가족의 이름으로 올린 게시글들은 주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격려하거나 아니면은 기사 내용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친윤계에서는 왜 한동훈의 가족들이 이렇게 그 시점도 그렇고 글을 올리는가, 그리고 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가를 가지고서는 이제 공격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 가족이 당원이라면 공인 인증을 해갖고 올렸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다가 친윤계는 가족이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느냐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다 그러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조금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럴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진실이 무엇이냐만큼 더 주목하는 것이 당대표가 어떤 처신과 대응을 하느냐거든요. 근데 대응을 회피한다든지 뭔가 미루면서 마치도 지금 진실은 모르겠으나 가족들이 연루된 것 같은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지금 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그 실망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방금 이제 정우김 의원 말씀대로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에게 문제될 것이 없게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걸 명확하게 털지 못하느냐, 이게 오히려 분열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툭 털고 그냥 쉽게 해명할 수 있는 건데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정치 공방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해명을 안 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논리가 뒤집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이번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의심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대표 명의로 8명이 이름을 썼다고 하는데 그건 뭐 동명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 확인하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요, 시간. 가족 5명으로 글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실제 실명하기라는 거는 몇 시간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당에서 대응하는 거 보면 뭐 몇 건을 글을 누가 썼니, 그 글이 뭐 비난하는 글은 아니니 이렇게 지금 오히려 변죽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한동훈 가족이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닌 누가 제3자가 만약에 뭐 이른바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댓글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유리한 글들을 뭐 옮겨 나르거나 이런 일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에 따라서 위법성 문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핵심을 비껴가서 뭐 알아봤더니 뭐 그렇게 비난하는 글은 없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의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한 대표는 이 문제를 좀 오히려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오히려 굉장히 곤란한 처지로 스스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과거 민주당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한번 시작되면 이거 굉장히 오래가고 아주 나쁜 논쟁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당원들이 갈라집니다, 감정적으로. 한 대표는 지금 오히려 당원들끼리 갈라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신속하게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시 재표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분열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탈표가 생길 것을 우려한 친윤계에서 지금 참고 있지만 아마 그 재표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홀가분하게 한 대표를 공격할 겁니다. 네. 그때 가면 훨씬 더 아픈 공격이 생길 거거든요. 당내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천여 개의 글을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한 대표는 그러면 문제될 게 별로 없다, 그런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한 대표 입장이라기보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네. 한동훈의 이름으로 비방글이 뭐 10몇 개가 나왔는데 그건 한동훈이 쓴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네. 인증을 한 바도 없고. 또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을 보니까 주로 한동훈 대표를 격려하거나 또는 이제 기사를 올린 것이다, 언론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김 평론가께서 친윤계들이 지금 벼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만약에 당원이라면
당원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대표가 뭔가 이렇게 다른 쟁점에 당면했을 때하고 태도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더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거거든요. 네. 아주 즉자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장관직 걸겠다. 그리고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막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신속성을 보였는데 이번만큼은 이게 당의 분란을 자초하니까 뭐 해가면서 자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그 정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적 마인드인가. 그러니까 요 그 신락 같은 그런 어떤 단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인식. 예를 든다면은 그 지난번에 명품백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사과하고 툭 털었으면은 문제가 이렇게까지 비화되지 않는데 끝까지 사과 안 하다가 박절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잖아요. 근데 네. 마찬가지로 제가 알아봤더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썼다 그러대요. 이렇게 하고 그냥 털어버려도 될 일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만약에 무슨 그렇다고 한다면 만에 네, 하나. 네, 지금 네, 그런지 만에, 아닌지도 모르는데 자꾸 그런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표로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가 아닌 과거에 YS나 DJ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렇게 가정법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어떤 일련의 그 행보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김성환 평론가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인정 않고 버틴다면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의 강남맘을 터뜨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장 전 최고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네. 제가 뭐 세부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요. 다만 이제 그 발언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비공개 맘카페라고 얘기하거든요. 서쪽 강남 지역에 있는 주로 이제 학부모들이 가입해 있는 맘카페랍니다. 근데 이게 실명 인증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데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은정 변호사가 만약에 여기서 글을 썼다고 하면 이건 진은정 변호사라고 특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진은정 변호사가 지금 당내 그 게시판에서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일들을 이 맘카페에서도 했다라는 제보를 장 전 최고가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뭐 글을 올렸는지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만약에 그 한 대표가 그 지금 당내 게시판 문제를 지금 이런 톤으로 이렇게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면 이 부분도 공격하겠다, 까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메시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아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가족 5명이 한꺼번에 이 글을 이런 식으로 1, 2분 차이로 계속 올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군가가 실명 인증을 받아서 대신 글을 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사자가 진은정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제3자가 이 게시판을 가족 명의를 도용해서 댓글팀처럼 관리했다고 하면 사건이 더 커지니 가족 중에 한 명이는 진은정 변호사가 그냥 글을 썼다고 인정을 해라. 네. 그렇게 하면 차라리 지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사태가 더 커지지 않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버틴다면 이 맘카페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제3자가 댓글팀이든 뭔가 운영을 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공격할 것이다. 네. 이걸 예고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진짜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장해찬 씨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것인지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닙니다. 당원 아니죠. 그런데 국민당원. 거기 네. 보면은 지금 뭐 소위 뭔가를 숨기려 한다라고 말하는 김기현, 권성동 또 김재원 거기다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야 자기가 최대의 라이벌이 한동훈 대표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동훈 대표의 태도도 참 아쉽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뭘 하는 거지? 아예 정치적인 의도를 깔고 지금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런 의심을 받으면서 지금 이 지난한 전국에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네.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해요. 지금 그 대통령실의 강모
행정관도 뭐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느냐 없느냐 하다가 최근에 사표를 뭐 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우스운 총국입니까? 국가 네. 정치 경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말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네 번째 장외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참석은 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요. 법원 의식한 걸까요? 아, 당연히 의식하겠죠. 지금 그 선거법 위반에서 그런 중형을 1심으로 받아가지고 그거 자체도 본인에게 엄청난 충격일 거고요. 내일 이제 이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1심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인은 굉장히 긴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법원에 대한 그런 그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이 정말 원색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약관화한데 본인의 판결과 관련해서 법원을 의식하는 데다가 그다음에 지금 그 집회가 그렇게 불이 잘 안 붙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파란 옷도 입지 말라.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더불어민주당 색깔을 뺀 장외 집회가 되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국민들 다수가 호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죠. 네. 김성환 평론가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내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선고 결과가 당내 입지 등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당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대체적인 분석도 그럴 수밖에 없고요. 워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나 또 무리한 검찰의 기소 이런 문제로 발생한 문제라는 거를 당원들도 인식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도 좀 공감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심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최종심까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크게 민심이 흔들리거나 당내가 뭐 이 부분 가지고 크게 흔들리고 갈등을 빚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 말씀대로 민주당은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이재명 체제 균열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 역시 단일 대우 이걸 강조하고 있던데 이른바 비명계 목소리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아니 무섭지 않겠어요? 죽이겠다고 달겨드는데 그런데다가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한 균열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 생각으로는요. 네. 개인적으로 유죄 판결로 완전히 확정이 돼도 균열이 과연 있을까 싶은 정당이 지금 민주당이 돼 있어요. 지난 네. 공천 때부터 우리가 눈으로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삼총에 삼김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사람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머리와 가슴까지 함부로 통제하기는 어렵겠죠. 네. 대법원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건의 선고를 다음 달 12일에 합니다. 유무죄에 따라 당내 또는 뭐 정치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변수는 예상하지 못했던 게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미 다 예상한 변수잖아요. 이건 변수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굳이 이제 재판 결과를 예상을 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뭐 기대를 한다면 일부 파기환송이 나올 가능성 이 부분 정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하면 일단 사법적인 판단은 뭐 1, 2년 더 늦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그런 유무죄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요.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만약에 그걸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는 이미 거기에서 면죄부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뭐 법정 구속이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 뭐 조국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재판 결과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정우김 전 의원님의 시각이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두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차기 대권 판세라든가 변화, 정치권 지형 어떤 흐름으로 보세요? 재판 결과보다도 재판 결과에 따른 그 이재명 대표나 또는 조국 대표의 지지율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식의 개혁과 쇄신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조국 대표로서는 지금 김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일부 파기환송이 가장 큰 희망사항이라 그러는데 그건 재판부가 하는 일이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율사나 법 쪽의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예측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본인의 그 강고한 그런 어떤 당에 대한 장악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3심에서까지 이러한 유죄가 확정됐을 경우에 이재명은 후계자로서 누구를 점지할 것인가 이런 얘기 저작거리에 나가면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조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일부 파기 환송으로 해서 살아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아니면은 지금의 형이 확정되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그 소위 당선 피선거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피선거권을 네. 박탈당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친명계가 잡을 것인가 비명계가 잡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달라진다 그러는데요. 뭐 신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는 김건희고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다시 네.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실 지지율이 지금 뭐 잠시 뭐 선거 1심 선고의 결과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 되는 경우에 그 피로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추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언급을 하셨는데 특검법 윤 대통령 지금 거부권 재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 28일 본회의에 재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으로서는 크게 이탈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뭐 4표 나왔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가 뭐 한 대표 게시판 문제 때문에 갈등을 좀 빚고는 있지만 결국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탈표가 더 생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특검법이 만약에 이번에도 무산이 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상설 특검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최상병 문제 때문에 네. 지금 국정조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하겠다고 네.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결국 특검법으로 현재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보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우원식 국회의장 방금 말씀하신 해병대 최상병 관련 국정조사 하겠다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여전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최상병 특검 공언했었잖아요. 네. 그 국정조사 거부할 명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3자 특검 추천이라는 그러한 그 대안으로 최혜병 특검을 무조건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 입장은 변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밝힌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표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야당만 하는 특조가 된다면은 뭐 99년 이래 처음으로 야당만 열리는 야당에 의해서만 열리는 국정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야당이 뭐 고발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뒤늦게라도 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차라리 전공법으로 왜냐하면은 이 최혜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에 보면 이거 특검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여론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지난번에 박정훈 대령과 관련한 구형에서 3년이 나오자 국민 여론이 상당히 그 안 좋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판정에서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피해가는 그러한 식의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소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명태균 씨 의혹 좀 살펴볼까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메신저로 안철수 의원 측과 단일화 물밑 접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고 아니면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네, 추가 녹취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안철수 의원의 실제 육성이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씨가 다른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녹취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비단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뭐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내용도 있고 또 여사와 관련한 내용도 있고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방적으로 명태균 씨의 이 녹취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조심스럽지만은 실제로 지금 오늘인가 안철수 의원이 또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자신은 몰랐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중간에 그 메신저 역할을 한 최모 교수의 경우에도 30분밖에 얘기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정말 이거는 물증이라든지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지 정치인의 말만 가지고 네. 단언했다가는 정말 나중에 뒤통수 맞을 것 같아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명태균 씨 관련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2021년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전후로 오세훈 시장을 후원하는 재력가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게 여론조사 대가라는 얘기인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돈을 줬다고 하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김혜경 씨도 얘기하지만 그 계좌로 5차례 걸쳐서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5차례 걸쳐서 돈을 줬다, 3,300만 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억 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론에 지금 해명을 한다고 해명을 한 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캠프를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같은 창원 출신이라 명태균을 한번 보고 싶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한두 번을 명태균 씨한테 비공개로 한 걸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한두 번 했다고 해서 5차례 돈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만약에 그거에 따르는 대가라고 하면 그럼 한 번 돈을 주고 말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 비공개 여론조사가 13차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13차례의 대가로 5차례 걸쳐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 추정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굉장히 비난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돌렸는데 돈을 조금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지금 돈 준 당사자가 3,300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후에 악의를 맞춰보면 거의 비슷하게 맞춰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네. 그 비공개 후원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후원회장으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캠프에서는 그런 여론조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받아봤을 거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은 그 조사를 받아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캠프에서는 조직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김종인 위원장과 여연에서는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뭔가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을 김종인 위원장 쪽으로 밀고 오세훈 시장한테 불똥이 안 튀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수사도 아니고요. 이미 당사자가 돈 줬다고 나오기 때문에 진짜 정말 그 여론조사 대가로 만약에 그 정도 금액이 건너갔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고요. 오세훈 네. 시장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만 밝히면 오세훈 시장한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정우김 전 의원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 벌어진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된 정황을 지금 연이어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반응은 냉랭합니다. 국민의힘은 애써 냉랭할 수밖에 없죠. 일단 이준석 의원이 이런 걸 밝히는 것 자체도 마뜩지 않았거니와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폭발력이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애초에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가지고선 이미 지금 이제 사퇴한 변호사가 이거는 문제의 요인은 이준석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준석이 지금 난사하듯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선거 때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공천에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준석 의원은 아마 뭐 녹취든 뭐든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현재 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공천 개입이라든지 창원 산단이라든지 야당이 지속해서 공격하고 압박을 하는 거는 뭐 불문가지이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어떤 사실이 이제 확보될지를 우리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지 명태균 씨와 이준석, 김종인 그리고 김 여사와의 관계, 그다음에 그것에 맞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 소위 이제 뭐랄까 위호하는 네. 그 친윤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지만은 단순히 몇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홍연익 전 국립외교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연익 전 원장님, 오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희생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금 전인데 일본 측 대표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해 추도사를 해서 논란입니다. 국회와 우리 외교부도 뒤늦게 불참 선언을 했는데요. 일본 측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요. 아, 그렇죠. 2015년에 군함도 등재 유네스코 등재했을 때도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는데 그때도 약속 어겼고요. 거기 그곳이 나카사키에 있답니다. 나카사키에서 1000km 떨어진 도쿄에다 설치를 했는데 네. 가 보니까 강제성을 부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아주 무성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부도 정신을 차리고 요번에 이제 사도광산은 이제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도광산은 그러니까 이제 일제 시대 때 강제 노동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1200명에서 1500명의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정말로 저 어려운 그 상황을 주고 제대로 급여도 안 주고 이렇게 네. 했던 곳인데, 그런데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니까 자기네들은 에도 시대 16세기에서 19세기에 금광 시절 그것만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반대하면 못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잖아요. 못 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친일 해결하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하는 식으로 하면서 좀 그냥 넘어가자. 그래도 이제 군함도 그 건이 있어서 이게 또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의를 보이기로 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다가 가혹한 노동 환경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하는 그 전시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봐도 강제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속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도식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도광산 추도식이란 말에서 딱 알 수 있듯이 누구를 추도하는지가 없어요. 네. 그 조선인 광부들, 강제 노동당한 사람들 추도하기로 한 것을 대가로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반대 안 한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을 초청하고 하는데 항공료나 숙박비 이런 걸 하나도 안 되고 우리 외교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반성하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이쿠이나 정무관이라는 분이 오는데 외무성의 차관급이에요. 근데 이분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전범, A급 전범이 합사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사람들에게 대한 모멸감을 점점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가 이것까지 하다가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번엔 참석을 거부하고. 네. 김용현 교수님, 예. 일본 측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임무를 포함시킨 것 자체가 이게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추도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네. 그 내용에 반성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추모 반성은 다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정도의 이야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그 앞으로의 과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외무성 정무관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참석은 일본 쪽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또 임박해서 이제 그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 정부나 우리 또 해당 그 후손들이 지금 일본 쪽에 가 있는데 굉장히 뒤통수를 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쪽의 진정성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추도사의 추모와 반성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합법성을 강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물이 포함된 것 자체가 스크린이 안 됐을까요? 외교부는 뭐 한 겁니까? 외교부는 애초에 추도식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외교의 성과다라고 그래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내각이 새로 구성되고 그 지금 이쿠이나 정무관이라는 분이 이게 아이돌 출신이라 그래요. 네. 그 이제 연예인 출신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차관이 됐는지 이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한 나름의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가뜩이나 군함도 건 이후로도 계속 우리가 양보라고 끝없이 양보하고 저자세 외교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번엔 좀 정신 차리고 좀 검증을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변명한다고 외교부의 고위 관료가 한 얘기가 본래부터 뭐 우리 그 저 노동자들 추도하기 위한 그런 모임 자체는 아니었다. 네. 일반적인 노동자 전체를 위한 추도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일본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이렇게 이해해주고 인정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우리의 외교가 정말 뭔가 대일 외교는 비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미국과 협상 갈 때까지 가봤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상 가능성을 차단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봤다는 것은 이제 하노이까지 가봤다는 것이고 판문점까지 가봤다는 것이죠. 처음 출발은 이제 싱가포르였고요. 그것은 이제 트럼프 1기 때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단어 그 표현 자체로만 보면은 협상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런 입장으로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에 이제 삿바 싸움이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세게 질러놓고 보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의 외교 순위에서 상당 부분 밀려 있습니다. 지금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고 세 번째는 아마 양안 관계 정도일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북한 핵 문제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를 이 순위를 앞으로 끌어내고 싶어 할 겁니다. 또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순위를 바꾸기에는 워낙 그 외교 또는 군사적 사안들이 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네.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시작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우선 세게 질렀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 3차 세계 대전도 언급하면서 핵 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트럼프 당선인을 의식한 행보일까요? 예, 먼저 3차 세계대전이라 그러면 강대국이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약속은 피해가 볼 것이 분명한데 김정은이 이걸 거론한다는 거는 자기들도 약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것 같고요. 러시아나 지금 미국에서 지금 3차 대전 얘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노골적으로 또 메드베데프 안보의 부속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3차 대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혈맹 관계라는 거를 엮어두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에 대해서 존재감을 과시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외교 안보 인사들 내정한 거 보면은 대부분 젊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 다 임명했잖아요. 거기다 상하원 장악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정권만 잡은 게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자기 추진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2기이기 때문에 3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노벨상이라도 타겠다.
그런데다가 지금 가능성이 보이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 지금 파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키려고 하면 그 파병된 북한군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푸틴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사이도 좋기 때문에 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맺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도 북미 간의 협상이 꽤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김영현 교수님, 네.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방금 말씀하신 북미 간 대화의 협상 고리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핵 문제랄지 또는 군사 정찰성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북한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측면이 일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실험 이야기를 최근에 할 때 미국 대선 직전 또는 직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선 직전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갔고 대선 이후의 문제들로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에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전술 핵실험이랄지 전반적인 핵실험 능력, 핵 능력을 보다 높인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을 북한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핵실험,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풍계리 부지 정리 작업이 끝났다. 이게 이제 미국 쪽 정보 당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는 정무적 판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현익 전 원장님, 김정은 국무위원장 9월에 방문했던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 강선 핵단지의 미신고 핵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강선 핵단지 우라늄 농축 능력이 영변 핵시설의 한 2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 강선 단지라고 하는 거는 그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영변핵 시설 폐기로는 만족 못하고 강선까지도 폐기해달라 하는 그 강선입니다. 그게 이제 5년 만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요. 그 농축 우라늄 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의 배치나 인프라 배치가 강선 복합 단지의 본관과 별관 구조와 딱 일치한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한 건데요. 이 영변에 주로 그 우라늄 농축 시설과 그 원자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의 2배나 그러면 한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저 강선에서만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핵탄두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 영변에 있죠, 강선에 있죠. 그다음에 또 제3의 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북핵 문제를 계속 이렇게 방관해 두면 2030년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5, 60개라고 보는데 200개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급한데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그냥 먼 산에 불구경하듯이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좀 서둘러서 뭔가 동결이라도 시켜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네. 김예영 교수님, 네, 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이후 러시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 가능성이 언급되던데요. 네. 북한이 러시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네네.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호이 57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러시아의 이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전투기 F-22 랩터가 있는데 그것과 견줄 수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만약에 수호이 57을 갖게 되면 전략적 또는 전술적 환경 자체가 또 한편으로 또 요동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수호이 57 같은 경우는 마하 1.6 속도를 내고 있고요. 기동성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00km 거리에서 적의 전투기 식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62개의 목표물을 추적해서 그중에서 16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수한 전투기고 전자전 시스템도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전투기는 미국의 F-22 랩터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견줄 수 있는
러시아의 이 소위 57이 북한에 도입되면 이제 또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고 네.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소위 57을 많이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제대로 도입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홍현희 전 원장님이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대인질의 사용을 허용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때부터 이거 조기 종전을 하겠다 그런 입장을 지금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정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대인지뢰 같은 거는 한반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자기 스스로 금지를 글쎄요. 시켰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라 그러지만 중거리입니다. 이게 중거리 에이테크임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에도 있죠. 에이테크임스를 사용하게 해줬는데 이것도 그 이전까지는 젤렌스키가 읍소를 해도 절대 안 들어줬는데 이제 임기 2달 남겨놓고 트럼프가 바로 종전한다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우크라이나 지켜주기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도 보여주고 싶고 우크라이나 주권도 지켜주고 뭐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금 되는 거는 북한군이 파병을 했다. 네. 그래가지고 북한군에게 북한군 너네들 약하고 그리고 병력을 더 보내지 말라는 경고용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 이제 출범하는 그쪽에서는 이건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지금 그렇죠. 외교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상황 악화로 가는 사다리를 한 계단 더 올라갔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도 하는 얘기가 군산복합체가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볼멘 소리를 한 거죠. 근데 딱 하나 트럼프가 그래도 조금 좋아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정책을 하다가 정상회담까지 갔듯이 최대의 압박을 해놓고 그다음에 전쟁이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가면 트럼프도 빨리 전쟁 끝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김 교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신형 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러시아가 핵 교리 개정에 이어서 핵 위협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핵 사용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러시아가 순위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레슈니크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개합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별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고 여기에 이제 핵 탑재가 가능한 것인데 이번에는 한 1,000km 정도 날아갔는데 실제는 3,000km에서 한 5,000km 사이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방 국가들 특히 영국이랄지 독일, 프랑스 이 국가들까지도 이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탄두에 재래식 탄두를 빼고 핵탄두를 넣으면 실제 그것이 핵 미사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에이테킴스나 또 보면 이제 스톰 섀도우 같은 경우가 미국제, 영국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항하는 의미가 있고 실제 그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핵탄두 탑재가 실제 돼서 만약에 세력 국가를 공격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여기는 3차 대전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우선은 이제 엄포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파산의 국내 법인 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 건수는 1,38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7%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 1,309건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지난 21일에는 27년 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입니다. 정쟁에 빠져 혼란스러웠던 정치, 경제를 등한시했던 당시 상황과 지금의 대한민국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외교안보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건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정부 혁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임명해 규제 철폐와 행정부 축소, 낭비 예산 절감 등 핵심 계획에 박차를 가할 태세입니다. 무작정 친미, 순미가 아닌 실리콘밸리 혁신가들이 정치에 참여해 방만한 시스템과 규제 개혁 등 미국 정부 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